안녕하세요, 준이쌤입니다. 오늘은 준이쌤과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핵심 합격 노트 이 책을 가지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5강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화에 따른 변화와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기에서 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2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노인들은 어떤 질환이 잘 생기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보시면 단독 발생은 드물고 다른 질병이 동반된다. 이거 내용 알고 계셔야겠죠? 감기 하나만 예전에는 걸려도 잘 나았는데 이제는 감기뿐만 아니라 그게 잘 낫지 않아서 다른 질병, 합병증, 그러니까 폐렴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2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프게 되면은 원인이 명확하다가 아니라 불명확한 급성이 아닌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명확한 급성 하면 틀린 거예요. 3번,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다. 이 뜻은 뭐냐면 책 있으신 분들 적어 놓으세요.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만약에 치료가 잘 된다라고 하면 안 되고 경과 기간이 짧다 해도 틀린 겁니다. 그쵸? 재발이 빈번하고 경과가 길다. 이거는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 초기 진단이 어렵다라고 해야 되고요. 5번은 정상적 노화 과정과 구별하기 어렵다 해야지 쉽다가 아니에요.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는 건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 아파서 기운이 없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6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노인은요, 약물에 민감하다예요. 둔감하다가 아니라 민감하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잘 생긴다. 이거 적어 놓으시고. 잘 생기고, 그리고 신장 배설 능력이 감소되어서 뭐가 생길 수 있냐? 바로 약물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 장애가 생긴다. 여기 초록색 숫자는 표준교재 페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신체적 계통별 주요 질환에서 먼저 소화기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는 우리 위 기능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대장의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기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음식물을 저장한다. 적어 놓으실까요? 음식물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저장하면서 소화 효소가 분비돼서 이제 분해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대장은 주로 하는 기능이 수분 섭취입니다. 물, 수분을 섭취하는 곳은 대장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별표 해놓으시고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 그러니까 잘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짠맛, 단맛. 근데 잘 느껴지는 거는 쓴맛, 신맛은 잘 느껴진다. 이거 말 바꿔서 잘 냈는데요. 짠맛과 쓴맛은 둔해지고 이렇게 나와요. 섞어버려요. 아닙니다. 짠맛, 단맛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맛은 쓴맛, 신맛은 또 잘 느껴진대요. 그래서 입맛이 많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음식을 잘 안 드시게 돼서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액 분비가 감소해요. 타액이라는 거는 침. 그리고 위액 분비도 감소해요. 그리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요. 지방 흡수력, 기름 흡수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직장의 탄력성도 감소해요. 그렇죠? 이게 다 노화에 따른 이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어디 변화? 소화기계.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감소된다. 이 특징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환 하나하나 볼 텐데요. 요양보호사 책에서는 먼저 위염이 나왔어요. 위염은 어떤 증상이냐? 식사 후 속이 무겁고 더부룩하다. 그리고 명치 부위의 통증 밑줄. 그 다음에 식사 후 3, 4시간 후 심한 명치의 통증. 3, 4시간 뒤에
통증이 있다. 이거는 위염의 증상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염은 하루 정도 금식해야 됩니다. 별표. 이게 답으로 잘 나오죠. 지금 위의 기능이 음식물을 저장하고 거기서 위산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는 걸 도와주는 건데 지금 아프죠? 위가 아파요. 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좀 쉬어. 하루 정도는 일하지 말고 푹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그리고 처방받은 제산제, 진정제를 복용해서 위염을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산제는 산을 덜 나오게 하는 약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위궤양이 있습니다. 위궤양은 증상이 새벽 한두 시에 속쓰림이 발생한다. 그리고 상복부가 불편하고 심한 경우 위출혈, 위천공, 위천공은 구멍이 뚫려 버리는 걸 말하죠. 그리고 위협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벽 한두 시에 속쓰림은 위궤양이 되겠습니다. 치료 어떻게 합니까? 위궤양 진단 후 금연 별표, 그다음에 진통제 복용 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한다 해서, 빈속에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위 점막이 깎인대요. 손상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항상 뭘 먹고 먹던가, 그리고 또 점막 보호제를 함께 먹어서 위를 자극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사 후 3-4시간에서 통증이 생긴다. 뭐였죠? 위염입니다. 3-4시간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궤양은요, 새벽 한두 시에 속쓰림 발생한다. 위궤양의 증상입니다. 이걸 갖다가 새벽 한두 시에 위염의 증상이다 라고 하면은 틀리시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은 위암이라는 질병이 나오는데요. 위암의 증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이 조용히 진행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체중은 감소해요. 암 환자들은 그래서 많이 말랐어요. 그리고 검사 시 복부에 종양이 발견이 되고 간이 비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모아 놓은 거고요. 자,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이 증가한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잘 나타난다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검사 시에 뭐가 보인다? 복부의 종양. 그죠? 위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악성 종양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간 비대, 간이 부어 있다라는 거. 치료 및 예방,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암의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외과적 수술 해서 잘라낸다. 화학요법은 항암제, 방사선은 말 그대로 암 부위를 방사선을 쬐서 종양을 제거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리고 또 숫자가 또 나오는데요. 위암은 치료 후 몇 년간, 5년간 정기검진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치료 후 5년간이라는 숫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해서 위암을 예방해라. 예방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요, 위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하고, 위암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5년간은 위암, 새벽 한두 시에 속쓰림, 위궤양, 위염은요, 식사 후 3-4시간 후 명치의 통증.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암에 대해서 볼 텐데요. 대장암의 증상은 장 습관이 변화돼요. 그리고 검은 변 또는 혈변이 나타난다. 그다음 설사 또는 변비가 반복되고 허약감, 체중이 감소됩니다. 역시 암이다 보니 허약하고 마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치료 및 예방, 역시 암이니까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치료 후 5년간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설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의 원인은 장 감염, 장이 감염돼서 설사를 하는데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에 의해 감염이 될 경우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하겠고,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식중독에 걸려서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별표 2개짜리입니다. 설사 치료 및 예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차갑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특히 복부. 그쵸?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그다음 고섬유질,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이런 것들,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피한다. 해서 고섬유질 또 하나 적어 놓을게요. 고지방 음식은 피해라. 안 그러면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의사 처방에 따라 지사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위염일 때는 어떤 걸 먹으라 그랬죠? 제산제예요. 그쵸? 설사할 때는 지사제예요. 시험에 설사 치료빈 예방으로 제산제를 복용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겁니다. 지사제입니다. 사가 설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사를 멈추게 한다. 다음 변비. 변비 같은 경우는 증상, 복부 통증, 복부 팽만감, 배변 횟수 감소. 이게 변비의 증상이죠. 원인은 수분 섭취 부족, 운동 부족. 그러니까 변비는 대부분 장 운동이 활발해요? 증가가 돼요? 아니에요. 장 운동이 저하돼서 감소돼서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수분, 물을 자주 안 드신 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변비 유발을 하는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별표 이런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뭐가 생긴다?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아시겠죠? 치료 및 예방, 변비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채소, 과일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거 고섬유질이죠. 그러니까 설사할 때는 이런 거를 좀 잠시 멈추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좀 드셔줘야 되는 거고요. 걷기, 가벼운 운동, 그리고 필요시 처방에 따라 하제는 관장약인데요. 하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환이 바뀌었죠. 호흡기계에 대해서 몇 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의 특징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호흡기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폐포 탄력성 저하됩니다. 호흡 근육도 감소, 저하되고요. 기침 반사도 저하되고 섬모 운동도 저하돼요. 그래서 호흡과 관련돼 있는 거는 좋은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감소, 저하, 기능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저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기관지 분비물은 저하가 아니라 증가한다. 선생님들, 우리 숨 쉬는데 기관지 분비물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가래가 많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증가가 되면은 감염이 잘 발생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코 속 점막도 건조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노화에 따른 이 호흡기계 변화도 별표 해놓으세요. 이 특징이 문제 하나로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이제 호흡기계 질환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독감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독감의 증상, 갑작스러운 고열, 그 다음에 두통, 전신 세약감이 독감의 증상이고요. 독감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충분한 휴식, 그리고 수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필요시 해열 진통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다. 여기에서 항생제를 복용한다 하면 틀린 거고요. 이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년 1회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다라고 하셔야겠죠. 자, 다음은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볼 텐데요. 만성기관지염의 증상을 보면요. 먼저 심한 기침, 끈적한 가래, 그리고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 그래서 기관지염은 대부분 가래에 관련된 증상이 많아요. 가래가 기도에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은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숨쉬기가 힘들고 심해지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만성기관지염의 치료 및 예방이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심호흡과 기침으로 가래 배출을 도와드린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옆에 가서 이렇게 등을 두드리며 어르신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이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 기침 반사가 자극이 돼요. 그러면서 걸리적거리니까 하면서 뱉어낼 수 있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가래 배출. 그리고 또 거담제라는 게 뭐죠? 거담제는 가래약이에요. 가래를 묽게 해주는 약.
을 복용하게 하고 반드시 금연을 하게 하고 오염된 공기 피하기까지 보시면 치료 및 예방이 되겠는데요.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환은 뭐죠? 폐렴입니다. 폐렴. 폐렴의 증상은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누런, 가래. 그렇죠? 폐렴은 가슴 쪽에 있는 폐에 생기는 염증이에요. 염증.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에 쌓이게 되면은 그건 또 흡인성 폐렴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흉통 증상. 또 염증이 있다 보니까 열이 날 수가 있다. 치료 및 예방,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 필요시 산소를 공급해 주고요. 수분 충분히 섭취한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라. 이게 치료 및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식에 대해서 볼 텐데요. 호흡기계 중 중요한 게 그나마 천식이 되겠고요.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식의 원인을 봐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게 되면은 천식이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원인이 되는 게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개, 고양이 털, 개털, 고양이 털 이런 게 또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기도가 부어 숨을 못 쉬는 천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천식의 증상은 숨이 차고 답답하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별표. 우리 요양보호사 책에서 쌕쌕거리는 호흡음 하면은 천식만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관지가 좁아져요. 왜냐하면 이런 꽃가루, 개털, 고양이털, 알러지 반응이 나면은 기도가 부어버리죠. 그러면 좁아지게 된다. 그리고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치료 및 예방. 운동 30분 전 뭐 하라고요? 기관지 확장제 사용. 30분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꽃가루, 동물 털, 곰팡이 노출을 피하고요.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 그리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요. 예방접종. 65세 이후 1회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지 확장제를 천식 환자들이 사용하는데요. 사용하는 순서가 시험에서 한 번씩 나와서 별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제 같은 경우는 먼저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든다. 두 번째,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숙이고가 아닙니다. 뒤로 젖히고, 다른 말로 턱을 들고 충분히 숨을 내쉰다. 입을 열고 마개를 입으로 문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입으로 심호흡하면서 일의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인기를 누른다. 다음 다섯 번째는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바로 내뱉으면 안 되겠죠. 약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는다. 그리고 난 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몇 분간, 1분간 기다린다. 그래서 또 사용하려면 이 과정을 흔들어 가지고 자세 잡고 입에 물고 흡인기를 누르고 3초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들이쉰 다음에 또 10초간 참고 이 순서 흐름을 잘 봐주시면 문제 나오면 쉽게 보면서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마지막 호흡기계 질환에 폐결핵이 나오는데 이거는 별표 2개를 해놓겠습니다. 천식보다 더 중요하겠죠. 원인은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폐결핵이 발현이 됩니다. 증상은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 그렇죠? 2주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폐결핵이다. 오후에 열이 오르고 밤에 땀이 남이라고 돼 있는데 적어 놓으세요. 밤에 열이 떨어짐. 열이 떨어지는 건 언제다? 늦은 밤. 오후에 열이 오릅니다. 밤에 떨어져요. 이걸 잘 바꿔내는데 오후에 열이 떨어지고 밤에 오른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폐결핵이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이 있고요. 폐결핵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폐결핵 같은 경우는요, 이 결핵균에 의해서 폐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핵균이 폐에만 생긴다 하면 틀린 거예요. 결핵균은 전신에 생깁니다. 근데 폐라는 장기 공간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폐에만 생긴다 땡입니다. 자, 그리고 치료 및 예방. 결핵약을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한다. 이게 중요하죠. 결핵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처방받은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돼요. 조절하거나 잠시 쉬거나 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성 생겨서 2배로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 관찰합니다. 결핵약이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위장장애, 홍조, 피부 발진, 가려움증, 발열 이런 게 있는지 관찰하시고,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 약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대사하는 간이 또 망가질 수 있으니 간 기능 검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및 객단 검사를 통해서 결핵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매하신 책 보면은 이게 작게 추가적인 내용에 있는데요.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이라고 있죠. 우리 기침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휴지나 손수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그 다음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 하셔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사용한 이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질환, 심혈관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심혈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특징이 무엇이냐? 먼저 심장 근육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근육이 커지니까 심장이 커진다라는 표현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는 감소하게 돼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의 양, 그 다음에 심박동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된다.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하게 돼요. 이건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밑줄 치시고 외워두세요.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된 게 아니라 증가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감소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 다음 심혈관계 이제 질환들을 하나씩 볼 텐데요. 고혈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먼저 수축기압이 140 이상, 이완기압이 90 이상일 경우 고혈압이다 라고 하는데요. 정상혈압은 수축기압이 120, 이완기압이 80일 경우는 정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이냐? 2가지가 있는데요. 본태성 1차성 고혈압이 있고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 있다. 본태성 1차성 고혈압은 생활 식습관에 의해서 대부분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걸 본태성 고혈압이라 하죠. 운동 부족, 술, 담배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본태성 고혈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고혈압 환자의 90에서 95%가 다 뭐다? 본태성 고혈압이다. 1차성 고혈압이다. 별표. 네,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속발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배우겠지만 이 속발성 고혈압은요, 전체 고혈압의 5에서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본태성 고혈압이다 해야 돼요. 자, 그럼 속발성 고혈압은 뭐냐? 질병에 의해서, 어떤 병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 버린 거를 우리는 속발성, 다른 말로 2차성 고혈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 그 관련된 질병이 치료가 되면은 고혈압도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증상은 뭐가 있나요? 다 고혈압의 증상 알듯이 뒷머리, 뒤통수가 뻐근해요. 그리고 두통, 이명, 코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혈압의 치료 및 예방,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돼. 꾸준히. 역시 결핵약처럼 중단하거나 조절하거나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혈압이 정상이어도 복용해라 라고 책에는 돼 있어요.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스스로 조절해서 먹으면 안 된다. 금주하셔야 되고요. 저염 시기, 짜게 먹으면 안 되고요. 저지방 시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볼 텐데요.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자, 경화증이란 말은요, 딱딱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굳어진다라는 거고, 그 내부가 좁아진다라는 거죠. 치료 및 예방, 고혈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좁아진 게 압이 올라가서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부전 별표 2개 해놓겠습니다. 우리 심혈관계에서 이제 조금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는 심부전인데요. 심부전의 정의는 뭐냐면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 이거가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평생에 걸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축과 이완, 뿜어내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역할을 해요, 못해요?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심부전입니다.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심장병이나 신장병에 의해서 심부전이 생길 수 있고요. 자, 증상 별표. 이제 증상이 같이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앉은 자세 호흡. 이건 우리는 기자호흡이라 합니다. 심부전 있으신 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몸통을 좀 넓게 해서 호흡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움직일 때 호흡곤란. 조금만 움직여도 힘을 쓰는 일을 해도 숨차고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 배출. 지금 호흡기계가 아니라 심혈관계인데 자꾸 객담, 기침, 호흡곤란, 그쵸? 무슨 호흡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심부전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보기에 이런 거 보여주고 다음 중 이 질환이 무엇이냐 하면은 1번 만성기관지염 막 이렇게 나오면은 호흡과 관련된 질환을 찍어버리시거든요. 반드시 심부전을 찾아야 돼요. 가장 큰 힌트가 바로 의존성 부종이 나타난다. 신체가 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특히 하체가. 부종이 나타난다. 이런 호흡곤란, 막 호흡과 관련된 거 나오면서 무슨 부종이 있다면은 질환 뭐라고요? 심부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부전 아까 앉은 자세 호흡이라 했죠? 이런 식으로 좀 수그려 가지고 앉아서 호흡하려는 그런 증상을 보인다.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심부전의 증상이다. 치료 및 예방도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매일 체중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까 부종 때문에 체중을 매일 측정을 해서 그 차이를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 권장 아니에요. 제한입니다. 이거 잘 봐주세요. 심장은 혈액을 펌핑질하는 장기인데 여기 이 혈액도 어떻게 보면 수분, 액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더 부담, 그쵸?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심장이 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부종이 있는데 수분 섭취를 하면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책에서 대부분은요 수분 섭취 권장이라고 해요. 근데 수분 섭취를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심부전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식하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심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식사를 할 때 소량씩 나누어서 섭취를 해야 한다.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혈관계에서 빈혈에 대해서 볼 텐데요. 빈혈,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노인은 무슨 결핍성? 철분 결핍성 빈혈이 흔하다. 그래서 원인,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철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 이런 결핍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증상, 빈혈은요 힘이 없어요. 어지럽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창백하고요. 저혈압이 있고요. 빈맥, 그 다음에 소화불량, 성욕 감퇴, 기운이 없어요. 그 다음 치료 및 예방은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만약 시험에 나오면 이 빈혈은 정의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어쩌고저쩌고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 상태. 그러면 정답은 빈혈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 빈혈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철분제와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한다. 이게 정답으로 자주 나오고요. 요즘에는 또 빈혈이 또 어지럽다 했잖아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낄 경우 이거 정답이죠.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지러울 경우는 어떻게 해라? 바로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지러움을 좀 가라앉혀라 라는 겁니다. 다음 질환 주제가 바뀌었죠. 근골격계에 대해서 이제부터 볼 텐데요. 근육과 뼈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래서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그쵸? 추간판은 허리 디스크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긴장도도 떨어집니다. 저하. 근육 피로도 자주 느끼고요. 팔다리 지방은 감소. 이거 별표 쳐놓을게요. 근데 엉덩이와 허리의 지방은 증가. 왜 이 두 개를 별표 쳐놓냐면 이 말을 또 바꿔서 합니다. 팔다리 지방은 증가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지방은 감소한다. 이렇게 바꿔내는데 이거 틀린 거죠. 잘 알아두셔야 맞출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환에 대해서 볼 텐데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에 연골, 물렁뼈가 닳아서 없어진 상태이다. 뼈가 닳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렁뼈. 그걸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 상태. 그렇죠? 원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렁뼈가 말랑말랑한 고무처럼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닳아버려가지고 뼈가 뼈끼리 막 비벼지고 마찰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증상은 개인에 따라 자각하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고요.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통증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있고요. 오후, 저녁이 아니라 언제? 아침. 일반적으로 몇 분 이내에 풀어지죠? 30분 이내에 풀어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치료 및 예방 보시면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중을 조절하고 그 다음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데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수영, 기억하세요. 평평한 흙길 걷기, 가벼운 산책 이런 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조,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골격계 질환 중 골다공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우리는 골다공증이라 합니다. 골밀도가 높으면 뼈가 튼튼하겠죠. 낮아져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원인은 왜 생기냐? 폐경,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중, 운동 부족, 본인 체중의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 골다공증이 생긴대요. 저체중 안 좋아요. 너무 심한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왜? 뼈에서 영양분을 뽑아가 버린대요. 얘가 안 먹네? 그러면 뼈에 저장되어 있는 걸 뽑아가자. 결국에는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셨죠? 어, 나 살 빼려고 지금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은 치킨이다. 다이어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칼슘 섭취 부족. 우리 뼈를 이루는 대부분의 무기질이 또 칼슘이잖아요. 튼튼하게 해주는 건. 그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뼈가 약해진다. 그리고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가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은 무엇이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아까 골다공증의 원인 중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 또 치료가 된다라는 거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체중 부하 운동이라는 거는 근육을 길러주는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을 말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뭐 그리고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수영을 한다면 틀려요. 체조를 한다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에 나와 있던 거고 골다공증은 이런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라고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뼈 안을 봤더니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바로 골 밀도가 낮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는 하얀색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겉으로만 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뼈이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잘 생기거나 부러지거나 금이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은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볼 텐데요.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이다. 골다공증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며 발생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 골절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원인 보면은 고령, 노인, 그쵸? 골다공증 이런 게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저체중일 경우도 뼈가 약해져 있으니까 부러질 수 있다라는 거고, 증상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고관절 골절의 증상이다. 서해부는 사타구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관절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런 사타구니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통증이 있다. 대퇴부는 허벅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료 및 예방은 낙상을 예방한다. 이게 중요하죠. 뼈가 이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요. 이 고관절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뼈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아요. 어떨 경우 교통사고 정도는 나야 부러지는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아야 부러지는 뼈인데,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약해진 사람이 넘어지거나 떨어지게 되면은 부러질 수 있는 게 바로 고관절 골절이다. 그래서 바로 1번이 낙상을 예방한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적절한 치료를 받아라. 이게 고관절 골절의 치료 및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환이 바뀌었죠. 비뇨생식기계에 대해서 요점 정리해 볼 텐데요. 노화에 따라 비뇨생식기계는 어떻게 변하는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돼요. 그로 인해 난소가 작아진다. 그리고 이제 폐경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질 어떻게 됩니까? 얇아진다. 기억해 주세요. 탄력성도 감소되고, 그리고 질이 수축하게 돼요. 분비물 감소로 질염 발생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가슴이 처지고 작아진다. 이게 바로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가 되겠고요. 남성은요, 남성 호르몬 감소가 되고 음경이 발기되는데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를 경험하게 된다. 라는 게 이 노화에 따른 비뇨기계 특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별표 1개 해놓겠습니다. 잘 특징들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비뇨 생식기계의 질환에 대해서 볼 텐데, 요실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실금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밑줄 칠게요.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됐을 경우 요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으면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증상, 복압성 요실금이 있고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데요. 복압성이라는 거는 복부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 기침을 했을 때, 웃을 때,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오는 거. 그거는 복압성 요실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계단을 올라가다 배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일어나다가 그럴 경우 또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대부분의 요실금 환자분들이 이제 복압성 요실금을 호소하시는데요.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죠. 누워서 일어날 때, 그쵸? 그러면서 오줌이 나옵니다. 버스 타면서 계단 올라갈 때도 오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웃음, 웃다가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막 웃기면 돼요, 안 돼요? 재밌게 하려고 웃기다가 어르신 웃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려버리면 안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 이거는 소변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절박성 요실금이다. 자, 요실금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 치료 및 예방 보면요. 골반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쉽게 얘기하면 케겔 운동이라고도 해요. 골반 근육 운동하고, 배변 훈련, 변비 예방, 비만 예방, 수분 섭취, 치료 및 예방은 별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실금을 예방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생길까요? 했을 때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 감소, 여성 호르몬 증가,
이렇게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 비만, 음주, 이게 또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 봐볼까요? 별표 2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굵어진다면은 틀린 겁니다.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잔뇨감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니까 힘을 주어야 나와요. 힘을 주어야 나온다. 꼭 기억해 주시고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다. 화장실 자주 가는 거 빈뇨. 그리고 소변 찾기가 힘들다. 긴박뇨. 그다음에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다. 그래서 야뇨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도뇨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도뇨관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방광이 차가지고 안 나올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는다. 시험에 심하면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수술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술을 받는 거지. 전립선 비대증은 바로 수술을 받는다 하면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부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라서 피부계는 어떻게 변하는지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짐, 피하 지방의 감소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체온이나 압박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욕창이 잘 생긴다. 뭐가 감소해서 피하 지방이 감소해서 온도도 되게 민감해지고 압박이 손상 위험되니까 욕창이 잘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고 이거 소양증이 나타날 수 있죠. 소양증이라는 건 가려움증이에요. 건조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고요.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 감소, 증가가 아니라 감소. 눈꺼풀이 늘어짐, 그리고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 뭐가? 발톱, 손톱이, 그리고 세로줄이 생긴다.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탈색되고요. 그래서 흰머리가 나고 여성 노인의 머리, 겨드랑이, 음부털 감소. 남성 노인의 경우 머리털과 수염이 감소. 그런데 증가하는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나이가 들면서 입과 뺨, 털이 증가한대요. 맞나요? 뭐 원숭이가 돼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쉬움 해서 자 피부가 상처가 나면은 잘 안 낫게 돼서 거기가 염증이 생기거나 욕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피부계 이제 질환 첫 번째 욕창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의 원인은 장기간의 와상 상태가 욕창의 원인이 되겠죠. 와상 상태. 그래서 계속 누워 있다 보면은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욕창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뇌척수 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의 어려움, 몸을 잘 안 바꿔주고 똑바로 그대로 누워 있으면은 그 부분이 또 눌려서 욕창이 생긴다. 이게 답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체위 변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욕창이 잘 생긴다.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 사이에 완충지대 감소, 그리고 요실금, 기저귀 착용, 대상자, 잘못 당겨서 피부가 벗겨짐, 이런 분들도 뭐가 잘 생기냐면 욕창의 원인이 돼서 잘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상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는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열감이 있음. 피부가 분홍색이다 이런 말 나오면은 1단계.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벗겨지고 나오면은 2단계.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깊은 욕창 나오면은 3단계. 그 다음에 뼈라는 말이 나오면요 4단계. 다시 피부가 그냥 분홍색, 붉은색만 보인대요. 1단계. 근데 그게 이제 약해져서 벗겨지기까지 했다. 2단계. 그리고 더 파였어요. 깊은 욕창. 3단계. 뼈까지 보였네요. 하면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4단계.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욕창 치료 및 예방 같은 경우는 별표 2개. 매일 피부를 관찰해야 돼요. 특히 몸을 잘 못 움직이시고 누워 계신 분들은 피부 관찰을 매일 하셔야겠죠. 그리고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 휠체어, 앉은 자세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1시간마다 자세 변경을 하세요. 피부를 잘 말리고 젖은 시트는 즉시 교체하시고요. 피부 손상에 항상 주의하시며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뜨거운 물주머니 혈액순환 시킨다고 마사지 한다고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은 화상을 입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나 이런 파우더 사용 금지. 이유는 땅구멍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금지는 도넛 모양의 베개, 뜨거운 물주머니, 특히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근육이나 피부 재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양분, 단백질 등 영양분 충분히 섭취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창은 공부를 잘 해놓으시고요. 시험에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치료 및 예방, 그리고 원인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부계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볼 텐데, 피부 건조증은 노인분들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고 치료 및 예방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자, 피부 건조증이 있을 때 목욕 후 문지르지 말고 물기를 어떻게 두드려 말린다. 그 다음 피부 보습제를 사용하고요. 로션이나 크림, 그렇죠.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이게 피부 건조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너무 실내가 건조하다라고 하면은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하는데요. 적정 습도가 우리 책에는 40%에서 6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습기라고 바꿔나면 안 돼요. 그런 함정 빠지시면 안 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아니, 세상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이거를요 시험에서 또 틀리게 바꿔내요. 홍역을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수두를 앓았던 바이러스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수두를 앓았던 사람은 평생에 걸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신경절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발현이 되는데, 그게 이제 피부에 나오는 게 대상포진이다. 이거는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 거,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증상은 자결감, 수포, 띠 모양, 그리고 면역력이 낮은 대상자에서 생긴다, 따끔따끔거린다, 아프다, 다 정답입니다. 다음은 옴. 옴은 살이 접히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엉덩이, 겨드랑이, 손가락 사이, 팔꿈치에 잘 생기고요. 가려워서 긁을 때 진드기와 알이 손톱에 묻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자, 이거 접촉성 감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쵸? 만져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은 동거,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해야 된다. 밤에 연고를 바르고 아침에 씻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머리니. 살아있는 머리니는 감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치료한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1주 간격으로 2주 약물 치료 후 약물과 함께 제공되는 빗으로 빗질하여 남아있는 사체, 석회를 제거한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막 소름이 돋아요. 막 그 상상이 됩니다. 깨처럼 떨어질 것 같은. 아무튼 이 머리니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만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1주 간격으로 샴푸를 써서 제공한다, 빗질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6번. 책이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저귀 피부염 해서 다른 말로 기저귀 습진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어 습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통풍시키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방받은 항증균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지루성 피부염도 추가된 내용인데요. 피지선, 기름샘이라고도 하죠.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생선 비밀처럼 발생한다. 생선 비닐처럼, 이러면 지루성 피부염 해서 별표 쳐놓으세요. 지루성이라는 말은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은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질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관찰진이라는 거는요, 이것도 약간 습한 부위에 자주 생기는 건데요. 읽어보면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붉은 변화이다. 피부가 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접히는 부분, 주로 여성분들 그 가슴 밑에 이제 처졌을 때 접히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자주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가 통풍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소 항생제나 항진균제 연고를 처방받아 치료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노인성 자반 별표 하나. 이 피부의 마지막 내용인 노인성 자반이라는 것은 멍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과도한 자극 자외선 노출 주의, 자외선 햇빛을 말해요. 그리고 노화로 인한 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먹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노인 학대로 오해될 수 있으나 대부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이 노인성 자반이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성 자반, 특히 3번 내용,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학대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화에 따른 변화의 신경계예요. 신경계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징 볼까요?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의 저하로 신체 활동이 감소된다. 3. 감각이 둔화된다.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진다. 5. 단기 기억은 감퇴되나. 이게 중요하죠. 5번은 별표. 단기 기억은 감퇴된대요. 감소되고, 장기 기억은 뇌 등 신경계가 건강했을 때 생성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유지된다 해서 장기 기억은 남아있는다. 다음 주제는 이제 감각기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노화에 따라 이제 감각기계는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시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꺼풀은 처지게 되고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눈물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도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결막은 눈에 있는 결막이요 얇아진다예요. 이거 잘 기억 못 하시던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공 지름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수축돼요. 그러다 보니 밝은 곳을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각막 반사 저하로 인해서 손상이나 감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화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황화 현상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데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황화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로 인해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보라색, 남색, 파란색을 다 똑같은 색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황화 현상이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이제 청각은 나이 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이관은 축소, 위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웨이도는 습한 게 아니라 건조해져요. 그리고 가려움증이 증가해요. 건조해지다 보니까 웨이도에 있는 귀지 또한 건조해져서 웨이도를 막아버리는, 폐쇄시켜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소리를 잘 못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막이 얇아진 게 아니라 두꺼워져요. 그리고 전달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소리 이해, 평형 감각도 증가가 아니라 저하되고, 노인성 난청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생긴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각은 어떻게 변할까요? 혀 유두가 위축된대요. 이것은 미래수 기능 감소를 나타내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혀 유두는 위축된다. 맛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단맛과 짠맛은 감소하게 되고 쓴맛과 신맛은 증가하게 된다. 라는 거. 후각은 후각세포의 감소로 후각의 둔화 증상이 나타나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촉각은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둔감한 반응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에 예민하다가 아니라 둔감하다. 촉각에 둔감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감각기계 질환 녹내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녹내장은 눈의 압력,
이걸 안압이라 하죠.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악화되는 질환이다. 이 녹내장의 증상은요, 좁은 시야, 눈의 이물감, 뿌옇게 혼탁한 각막이에요. 수정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각막. 뿌옇게 된 건 녹내장입니다. 안구의 통증, 두통, 심하면 실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녹내장은요,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녹내장의 치료 및 예방. 치료가 완전히 되는 건 없어요.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녹내장은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존 쪽으로 일상생활에 압력 상승이 되는 상황을 주의하세요. 고개 숙이지 말기, 목이 편한 복장, 의복 착용하기, 그리고 힘쓰는 일 자제하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압 상승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내장에 대해서 볼 텐데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아까 각막이 혼탁해졌다, 뿌옇게 됐다라고 하면은 녹내장이라 했죠.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백내장이다라는 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은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증이 있는 거는 녹내장이라고 했습니다. 눈부심, 불빛주의, 무지개 이런 것들이 백내장의 증상이고요. 초기에는 치료제의 복용이나 점 안액을 사용하고요. 증상이 심해지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아주 간단하죠. 20분에서 30분이면 눈 한쪽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볼 텐데요. 노인성 난청의 증상은 스, 츠, 트, 프, 크와 같은 고음에서의 난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들어가 있는 낱말이나 단어들을요, 잘 듣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소리에 대한 민감성, 언어 구분 능력, 평형 감각이 상승이 아니라 저하된다. 그럼 치료 및 예방, 이분 노인성 난청이 있는 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한다. 난청이 심하면 뭘 사용해요? 보청기를 사용하여.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이거 중요하죠?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을 해준다. 이게 노인성 난청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 계통별 주요 질환 중 내분비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 호르몬이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볼까요? 뇌하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한번. 뇌하수체, 부신 호르몬은요,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여태까지 나이가 들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 안 좋아지고 감소 이런 것들만 배우다 보니까 증가 아니면 감소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호르몬 두 개는 없음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당대사 및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 호르몬은 노화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첫 번째 점부터가 별표예요.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거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 여성 호르몬이죠. 이것들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된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내분비 호르몬인데 어때요? 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민감성이 감소하게 돼서 췌장 인슐린 분비가 느려 노인성 당뇨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져 있고 기초 대사율은 감소된다. 중요하죠. 기초 대사율이 높은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게 바로 노인에 따른 내분비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환 당뇨병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뇨병의 증상, 다음증,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다식증, 많이 먹죠. 다뇨증, 소변을 보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체중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요. 다시 대표적인 증상, 다음증이죠. 다음증, 다식증, 다뇨증. 다가 3번 있다 그래서 3다 증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시험에 다음증 대신에 제 목마름이라 적어놨죠. 갈증이잖아요. 다갈증이라고 나왔어요. 다갈증, 다음증이랑 똑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적어 놓으세요. 그쵸? 이게 당뇨병의 증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된다. 그리고 당뇨병 대상자들은 상처가 잘 치유가 안 된대요. 상처 치유 지연, 그리고 발기부전, 질 분비물 및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고혈당일 때의 증상은 어떠냐? 식사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이 될 수가 있고, 활동량이 감소한 경우 고혈당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식욕이 증가한다는 게 고혈당의 증상입니다. 그럼 저혈당의 증상. 자, 이거는 별표. 식사량이 감소하게 돼. 먹은 게 없는데 활동량이 증가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증상으로는 식은땀이 난다. 식은땀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답으로 나왔는데 저혈당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어지럽다. 심지어 의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의 응급처치로는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입으로 먹이는데 이때 의식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입으로 막 먹이면 안 되고 빨리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다음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으로 식이요법 발관리가 있죠. 발관리는 발톱을 일자로 자르기, 양말을 꼭 신기, 그리고 발건조를 예방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의사항을 적어놨어요. 이거 책에 없는 내용인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책 사신 분들 꼭 밑줄 치시고 보세요. 발에 로션을 바르기, 이건 발건조 예방하는 거 맞아요. 이건 정답입니다. 그런데 발가락 사이의 로션은 금지입니다. 만약에 발가락 사이에 로션을 발라준다 하면은 틀린 거예요. 왜냐? 무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좀이 발생되면 상처가 나요. 그러면 거기가 또 치료가 안 돼서, 회복이 안 돼서 썩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는 로션 금지입니다. 누구에게? 당뇨병 환자에게는. 그리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당 조절을 위해서요. 혈당이 300mg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 300이란 숫자, 혈당을 조절한 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뭐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시작을 하던가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리고 혈당 강화제, 이거는 알약이죠. 당뇨약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은 입으로 복용하고 인슐린은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으면 안 되고 피하 주사, 주사로 맞아야 된다라는 거. 치료 및 예방 반드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짜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심리정신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정신계 질환 첫 번째, 우울증이 나오는데요. 우울증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별표 하나 정도 해놓고요. 증상으로는 노인 우울증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그다지 특징적이지 않아, 이게 중요합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은 잘 드러난다 하면 틀린 거예요. 주변에서 알기 어렵다. 본인도 모른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 우울증을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어느 순간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울증의 증상이 뭡니까?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 불안, 건망증 등 인지 기능도 심하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밑줄,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우울증이 정신적인 것만 생각해서 정신적인 증상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이 생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면 신체적인 증상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봐보세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데 주변에서 아무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지지,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게 합니다.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하세요. 대신 수용해 주셔야 돼요. 충고하거나 조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모임 등 사회 활동을 하도록 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아이고, 나 그냥 집에만 있으려면 더 우울해요. 그래서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약속이 없어도 의자에 앉아서 밖에 계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험에서 자주 이제 이거 비교하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공부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했을 때 우울증은 급격히라는 말이 나오죠.
급격히 발병하고 치매는 서서히 만성적인 느낌이에요.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고 치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한다. 이거 별표. 왜냐면 치매가 기억력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있어요. 근데 우울증도 있긴 한데 치매도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고집이 있어.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장합니다.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해요. 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하니까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런 식으로 회피하거나 질문에 또 모른다고 대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같이 이어서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치매는요, 어떻게든 대답하려고 해요. 좀 귀엽죠? 그죠? 치매 초기 때 특히 그렇고. 그리고 우울증은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동시에 저하되는 경향이 있고, 치매는요, 초기에 무슨 기억부터 단기 기억이 먼저 심하게 저하가 되고, 이제 중기 때부터는 장기 기억이 점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선망에 대해서 볼 텐데요. 선망의 증상은 졸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주의력 감퇴, 진압력 장애, 그리고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죠?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게 주로 선망 증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선망이 정신질환이다 보니까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선망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하냐?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둬라. 그쵸? 진압력은 날짜 개념이잖아요. 시간 개념이죠. 이런 거는 가까이 두는 건 진압력 유지. 신체 통합성 유지는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하기, 관절 운동, 마사지 제공하기. 다음은 개인 정체성 유지는 가족 구성원 자주 방문 격려. 자, 가족 구성원은요, 방문하게 하래요. 정체성이래. 선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본인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위치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가족이 왔을 때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대. 우리의 엄마였고, 그쵸? 누구였고. 그래서 가족 외에 방문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언제? 선망이 심할 때는요. 그리고 착각 및 환각 관리를 하세요. 경청하고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초조의 관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돼야 되고요. 야간 혼동 방지를 위해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다. 그렇죠? 그래서 선망에 대한 증상도 중요하지만 이 치료 및 예방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망과 치매를 또 비교해 보셔야겠죠? 플러스에 있는 내용 책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선망은 갑자기예요. 치매는 아까도 그랬듯이 서서히 만성. 그리고 선망은 대체로 회복이 된다. 근데 치매는 회복되거나 치료됩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만성으로 진행돼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선망은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신체 생리적 의식 변화가 있다. 그리고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선망 초기부터 그래요. 근데 치매는 나중에 사람을 이제 못 알아보게 되죠. 배우자까지도 중기부터 이제 말기 그때 되면은 못 알아보게 되고, 신체 생리적 의식 변화는 초기에는 적어요. 그리고 주의 집중은 선망에 비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치매 환자분도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나 말기로 넘어가면요. 막 3분, 5분 이상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선망 환자랑 비교를 했을 때 비하면 선망이 훨씬 더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은 마무리를 짓겠고요.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내용들은 필기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양도 많았죠? 선생님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깡, 노인, 중흥과 노세, 새로 추가된 내용, 이 부분을 6강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얼마 없지만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될 수 있으니 꼭 공부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